민주당이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 개헌안과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통합당은 앞으로 의사 일정은 새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 체제와 조기 전당대회를 놓고 내용을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오는 8일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당 지도 체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발언이 개탄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생활 방역의 핵심과 세부 지침에 대해 들어봅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경기 고양 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당선인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것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은 국민 발안 개헌안과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앞으로 의사 일정은 새 원내 지도부에 맡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면서 여야의 의사 일정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 개의를 미래통합당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공공의료설립 법안 등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법안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발안 개헌안을 의결 시한인 9일 전에 절차에 맞게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발의된 국민발안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한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인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또 앞으로 의사 일정은 8일 선출되는 새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의사 일정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된 만큼 절차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이견 속에 앞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 중인 15,000여 건의 법률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참패 쑥방안인 비대위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8일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당 지도체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4개월 임기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이 불발된 가운데 총선 참패 이후 당내 지도체제를 결정할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8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재 5선의 주호영, 4선의 이명수, 3선의 김태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 여기에 4선의 권영세, 3선의 조혜진 당선인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5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 개최냐를 두고 원내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주호영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의 찬성 입장을, 반면 이명수, 김태흠 의원은 새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대표가 당 쇄신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계속되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김종인 비대위 찬반 투표로 흐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내대표 후보 모두 향후 지도체제 결정은 원내대표 선출 후 당선인 총회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당장 당을 수습할 지도체제 결정부터 거대 여당을 상대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까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사망설에 입사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행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건강 이상설을 주장했던 태영호 또 사망설까지 얘기했던 지영호 당선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두 당선인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임치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미국 CNN 방송이 최초로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CNN의 보도는 가짜 뉴스라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은 김 위원장의 위중설과 사망설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태 당선인은 고위급 탈북민이고 지 당선인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두 당선인을 향해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수일간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일부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입니다. 통합당 김세연 의원도 두 당선인이 자신감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은 오늘 각각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태 당선인은 북한 문제 분석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것이라며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고 지 당선인도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홍혜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야 모두 이번 주에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데요. 김희연 기자,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보죠. 지금 3일 남았죠, 민주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 간 결선 투표를 통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네,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 많은 거대 여당을 이끌어갈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 살펴볼까요? 네, 먼저 친문인 4선의 김태년 그리고 3선의 전해철 의원과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4선의 정성호 의원이 나서면서 3파전이 형성됐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친문 세력이 주축이다 보니 친문 2강과 비주류 1중이라는 판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정책위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전 의원은 당정청 간 소통 강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정 의원은 당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외연 확대가 어렵다며 2년 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은 직접 발로 뛰거나 전화를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경선 하루 전날인 모레 당선인들을 상대로 한 합동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 토론회가 표심을 가를 주요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하고 다르게 100몇십 명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대개 의원들 간의 친소관계라든가 계파를 보고 대개 누가 될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초선이 68명이나 돼요. 예. 네, 이미 제가 말할 거를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그 시민당과 합당하기 이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인 163명이 투표권을 갖는데요. 네. 이 중 초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68명으로 당내 41.7%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예, 이들이 어떤 선택하느냐, 어떤 성향이냐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각 후보들과의 친분 관계도 두텁지 않고 개파색도 옅기 때문에 그만큼 표심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는 당내 개파 모임인데요.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계보의 민주평화 국민연대, 또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의원들이 주축인 더 좋은 미래가 대표적입니다. 예. 지난번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됐을 때 이 두 모임의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이 두 모임 소속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하. 네, 이번엔 통합당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 기자. 네. 통합당은 민주당보다 하루 더 늦게 8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데 오늘 주호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고요? 네, 21대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국회에서 5선이 되는 주호영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경선을 공식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잠시 이 모습 보고 오시죠. 제게 원내대표의 기회를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의 활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대 여당에 당당히 맞서 이겨내겠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4선의 이명수 의원 그리고 3선에 오른 김태흠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었는데요. 이 주의원까지 합세하면서 현재까지 총 3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권영세, 조혜진 당선인 등은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요. 유이동 의원과 김기현 당선인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통합당의 21대 첫 원내대표 경선은 3파전에서 5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확정된 사람이 3사람, 추가로 그렇죠. 2명이 더 도전할지 모르겠다. 네. 그런데 어느 누가 확실하게 우세한지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원래 원내대표 경선은 당대표 경선과는 좀 달리 의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좀 친소관계, 계파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렇게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선거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번 경선은 21대 총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가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여 명이 바로 초선 의원들입니다. 네. 이 당장 초선 의원들의 성향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들도 후보들의 철학이나 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듣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서 입장 표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깜깜이로 치르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내대표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 후보와 경선에 나오죠. 그런데 이 정책위 의장 영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명수, 김태흠 의원 모두 지역구가 충청권이죠. 네, 그렇죠. 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이고요. 김태흠 의원 충남 보령 서천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정책위 의장은 영남권 의원을 염두하고 있지만 이 많은 의원들이 고사를 하면서 이 러닝메이트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도 의원들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임무가 막중한 것 같은데 당장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하고요. 또 총선 참패 숲 등 정말 당면한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 통합당의 원내 지도부 임기 1년입니다. 당장 붕괴된 당 지도 체제 정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당 재건 또 나아가서는 보수 재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내로 보면은 이 180석을 가진 이 거대 여당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당장 원구성 문제가 있죠. 이 법사위나 예결위 등 이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정부 여당 3차 추경 예고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개헌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원내 지도부의 이 협상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20대는 2당이었지만 한석 차이로 2당이었는데 네. 이번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임위 배분 어떻게 할지 그렇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정말 기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도 그렇지만 통합당도 이제 자매 비례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한국당과 합당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애초에는 바로 총선이 끝나면 바로 합당할 것처럼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나요? 다른 거 고려가 되고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요? 네, 한국당은 합당과 관련해서 선통합당 수습 후 논의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유철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서 이 통합당의 새 지도 체제가 정비된 후에 합당의 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통합당의 지도체제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독자 노선화 가능성에도 현재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19명의 당선자를 냈죠. 한 석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교섭단체가 가능합니다. 전략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또 한국당 쪽에서의 독자적인 움직임 자체도 있는 거군요. 네, 이 교섭단체가 되면 사실 상당한 권한이 부여가 되잖아요. 국회 부의장직 한석 가져갈 수 있고요. 또 국회 상임위원장직도 추가 배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야당목 추천위원을 할당받을 수 있는 등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단독 정당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사실 비례 위성정당도 이 꼼수 정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한국당으로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 민주당과 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정말 논란을 일으켰던 양정숙 당선인 오늘 고발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좀 늦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중앙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는데요. 모레인 6일로 연기했습니다. 시민당 재윤경 수석 대변인은 양 당선인의 재심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 위법이 없다며 재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당에서 재심을 보고 나서 고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고발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재심이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위법 여부를 떠나 이미 이런 의혹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레 원래 계획대로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포함한 3가지 혐의로 양 당선인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네. 앞서 양 당선인은 시민당에서 제명당하긴 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 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자진이 사퇴하지 않는 한 결국은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이 걸리면 비교적 1년 이내에 판단이 되겠지만 다른 법률이면 좀 길게 갈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때까지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가 되겠죠.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현, 홍혜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회에는 지난 본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주목할 법안은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세법입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은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 공제율을 80%로 확대했습니다. 같은 기간 직불 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 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과 거래하며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 선구매할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세액 공제하도록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자체가 발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발급이 늘어났는데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어길 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자동차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금이 설치되면 기간산업 관련 기업의 고용유지, 경영 개선을 위해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이천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천 참사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의에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제도는 이번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도 21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을 향해 합동 총선 평가회를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혁신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합동 총선 평가회를 통해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와 혁신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혁신 경쟁에 나서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혁신적으로 변화한 야권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마음을 선도해 나갈 때 국민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3월 22일부터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내일 모레인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즉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방역 기조는 완화와 강화를 오갈 것이라는 날설을 날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서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국민 여러분 모두가 영웅이라며 이만한 방역 성과를 일궈낸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방침과 관련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단기간에 종식될 수도 없다며 이제는 코로나19를 받아들이고 코로나19와 같이 생활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 총리는 앞으로는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던 때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리 두기의 강도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협조에 달려있을 텐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우리 모두 방시분 금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오는 7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 민생 법안과 국민계엄 발안제 처리를 위해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한편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순간을 꼽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내대표가 밝힌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국민께 약속했던 공존의 정치, 협치의 새마당을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초당적 의회 외교를 펼치러 워싱턴에 갈 때 다른 한편에서는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나경원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하게 되었고 진지한 협상을 마지막에 해보지 못한 거 이런 게 제일 아쉽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임기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일로 선거제,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꼽았는데요. 지난해 11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당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마지막 협상 기회가 있었지만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가 돌연 단식 노숙투쟁에 들어가면서 나 원내대표는 일정을 이틀 앞당겨 한국으로 돌아갔고 나 원내대표의 조기 귀국으로 패스트트랙 전국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 이 원내대표는 가장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흘 후면 임기를 마치는 이 원내대표의 다음 행보를 놓고 민주당의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등병의 자세로 코로나 2차 경제대전의 전선에 다시 임할 것이라며 후배들이 잘 성장하게 디임돌이 되는 역할부터 찾아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선에 성공하면서 당대표 도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어제 오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우리 측 감시초소를 향해서 여러 발의 총탄을 발사한 것을 놓고 정부와 보수 야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의도적인 도발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에 보수 야권에서는 북한군의 사격에는 김정은의 정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총격이 의도적인 도발 행위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격이 발생한 지역은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시야를 1km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북한 측의 지피가 우리 측의 지피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도발을 하기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총격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 외통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총격 4발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는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북핵 협상에서 보다 큰 대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은 빠지라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번 총격 도발은 문 정부가 애지중지하는 9.19 군사 합의를 향한 총격이기도 하다며 북한은 이 군사 합의를 살아있는 합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총격 도발은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직후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언제나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은 더욱 긴장감을 갖고 경계태세를 강화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모레부터 시행이 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인데요.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져 또 자칫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혁 KMI 한국의학연구소죠. 여기 감염내과 전문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먼저요.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세부 지침 최종본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 어떤 건지 또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4월 19일까지는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공시설들도 다 문을 닫고 유흥시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 중단을 권고했었고요. 이제 4월 20일부터 5월 5일 이제 내일까지는 약간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뭐 공공시설 중에서 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실외시설을 중심으로 운영이 이제 점차 재개되고 이제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도 이제 운영 중단이나 이제 운영 자제로 좀 수준을 낮춘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5월 6일부터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이제 좀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를 위해서 이제 그 개인 방역하고 집단 방역에 대해서 각각 5대 핵심 수칙을 제시한 상태고 또 아울러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업무나 일상, 여가 등의 이제 총 31개 영역에서 국민들이 이제 지킬 수 있는 지침을 지금 확정해서 이제 발표하고 이제 그 확인한 상태입니다. 예.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또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5일 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 45일 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정부도 고민 끝에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했었던 상황입니다. 예. 예를 들면 해외 유입 확진자가 방역 당국에 의해서 잘 통제가 되고 부활절, 총선, 황금 연휴 등을 지내면서 국내 지역사회 유행이 나타나지 않고 또 이제 학교나 이런 다중시설, 이용시설 등이 이제 방역 대책을 좀 갖추는 그런 것들인데요. 현재 이제 국내 상황이 이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이제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도 집에 앉아서만 이제 소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침체된 경제적 활력도 불러넣고 아울러 이제 코로나19도 같이 통제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전 국민이 모아야 할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건데요. 방역 당국은 당연히 조금 우려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환자가 최근 2주간에 10여 명이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대신 이제 의심 환자 건수라든가 검사 건수 줄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게 이런 추세를 유지하면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코로나19는 사실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대규모 유행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예.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한 2주 정도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방역 대비가 되지 않는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활동하게 되면 이제 이런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은 해외 유입에 의한 산발적
바뀐 확진자 확인은 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부활절 총선 같은 큰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에 큰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산발적인 환자 발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당장은 뭐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서 국내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됩니다. 네, 또 정부는 코로나19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거리두기 강도를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외부 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게 된다면은 이게 너무 늦은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던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을 감염시키지 못하면 뭐 대부분은 2주 이내 지역사회에서 사멸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해온 이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으로 현재 지역사회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좀 생존하지 못한 상태로 좀 보이고요. 네. 가장 문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분들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이 제대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가족들을 감염시키거나 외부 활동을 하시게 되면 사실 지역사회에 겨우 사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활 방역과 아울러서 해외 입국자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신 위원장께서는 최근에 지금 이제 감염 경로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10여 명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금 감염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군요. 국내 감염의 위험성은 이제 상당히 좀 낮은 상태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간 단계에서 생활에 초점을 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점차 생활 중심으로 이행을 한 과도기적인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들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요. 특히 지금 더워지면서는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덥게 만든 그런 요인도 되던데 어떤 좀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지금 뭐 코로나19가 아직 백신, 치료제의 예방약이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환자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키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조기 진단, 조기 치료에 힘써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국민들의 경우는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이제 나름의 생활 방역 수칙들을 잘 실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혁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CN의 당선자 인터뷰 코너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21대 총선에서 금배지의 주인공이 된 당선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거친 다음에 이번에 경기 고양을에서 당선증을 거머쥐는 데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니까 네. 근래에 와서는 이제 정부 또 이런 정치권 진입하는 데는 쭉 일사불란하게 오셨네요. 실은 제가 이제 2월 2일에 예. 당의 입당 형태로 영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3월 1일자로 고양을로 네.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지난 12월부터가 이제 실제 정치 행보를 했다라고 볼 수 예, 있죠. 예. 네. 십몇 년씩 해도 실패한 분들도 있는데 쭉 잘 되셨는데 네. 우선 여기저기 인사 다니러 바쁘셨겠네요, 그동안에. 네, 일단 인사도 인사하고 그리고 지역 현안들 그리고 네. 저희가 했던 정책 공약들 관련해서 이제 지역과 같이 논의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바쁜 것 같습니다. 네. 당에서 초선 의원들, 당선자들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랬겠네요. 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내부에서는 그 공부 모임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모임들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뭐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네, 선거라는 무대를 처음 경험을 하신 건데요. 네. 당시에 뭐 안정권으로 분류됐던 선거구긴 하지만 선거구가 좀 네. 유리한 곳이었다 이런 얘기. 네, 첫 도전이라서 긴장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실은 뭐 이제 19대 때는 그 226표로 저희가 진 적이 있고요. 네. 20대에는 저희가 900표 차이로 겨우 이긴 데죠. 네. 이번에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신인들의 도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지역구 현안들이 좀 달랐고 이번 저희가 25,000표 이상으로 이겼는데 직전까지도 이렇게 안심을 하진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늘 긴장. 예전에 박빙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차이나게 이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백석 1, 2동이라고 하는 네. 주로 일산으로 분류됐던 그렇죠. 이은혜 장관님 네. 지역구가 저희 쪽으로 이제 5만. 지리적으로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나요? 네, 대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큰 도로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미니 신도시라고 하는 뭐 향동이라든지 삼성 같은 데가 한 17,000세대가 늘었습니다. 지역구 구성이 조금 바뀐 면도 있다. 네네네. 당선 순간에는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저희가 한 10시 반쯤에 당선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뭐 생각이 들었고 실은 이제 6시 반쯤에 있었던 출구조사에서 네. 이미 15%포인트 이상 벌렸기 때문에 뭐 좀 안정권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 덤덤했습니다. 사실 좀 많이 덤덤했고 선거를 치르는 내내 뭐 여러 가지 했던 공약들 관련해서도 고민이 좀 많았고 네, 상당히 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당선인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고 있다. 뭐 이 바람이 가장 컸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경력을 보니까 다양하대요. 물론 가장 긴 기간은 MBC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셨는데. 네네네. 만으로 15년 MBC에서 다녔죠. 다양한 경력을 가지셨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그랬어요? 보니까 항공사도 잠깐 있었고 네. 또 데이컴의 프로그래머 역할도 했었고 네. 코스닥 증권 시장의 현재 애널리스트. 한국거래소죠. 네네. 그랬네요 보니까.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장점으로 내놓는 것 중에 하나는 실무를 오랫동안 해봤다. 즉 필드를 좀 오래 뛰어봤다. 기존 정치인들과 좀 셈법이 다르다라는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력이 뭐 MBC 아나운서라는 이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2003년에 MBC 공채 아나운서 이렇게 입사를 하셔가지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MBC 파업 당시에 노조 네. 집행부로 활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고 사직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이후에 정말 많은 소문들이 무성했습니다. 뭐 기농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네. 작가로 전향을 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이후에 우상호 민주당 의원 그 서울시장 캠프 대변인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정치권에 첫 발을 들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2018년 3월에 MBC를 퇴사를 했고요. 한 5, 6년 있었네요. 그러니까. 만으로 15년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한 9년 조금 넘게 다른 부서를 전전했습니다. 아. 네, 이제 아나운서실이 아니라. 네, 아하. 파업 이력 때문에 네. 다른 부서들을 좀 전전했었고 그 기간에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파업에서 좀 피로감이 좀 심해서 회사를 좀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처가가 제주인데 제주에 가서 농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 또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 네.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공부가 네. 좀 있는 얘기들이었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제가 이제 회사 퇴사와 동시에 그 서울시장 경선 캠프에 그 선거 이제 홍보 총괄 겸 대변인을 맡았죠. 네. 네. 근래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방송사 중에서도 MBC 출신들이 그 청와대 쪽이라든가 네. 정계에 좀 많이 진출하는 것 같아요. 일단 김은혜 선배가 있고요. 그리고 배현진 씨 이렇게 뭐 저 해서 이제 신인으로나마 3명, 4명 정도 이제 MBC 출신. 기존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예. 박광훈 선배나 예. 네, 이렇게 계시죠. 지금 얘기 나온 배현진 당선인. 네. 배현진 당선인은 이제 우리 한준호 당선인하고 이제 같이 근무한 적도 있었겠네요. 그죠? 배현진 당선인이 입사를 했을 당시에 제가 노조 집행부였고요. 아하. 저희가 이제 담임제, 그러니까 멘토 멘티제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배현진 당선인의
멘토였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담임 선생이었죠. 네,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노조 관련하다면은 서로 해석이 상반될 만큼 조금 이제 얘기될 수 있겠는데 네. 우리 한민호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노조 맞서 사다가 본인도 이제 탄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네. 반면에 배현진 당선인은 오히려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는 관련 그런 속에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던 네.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만나서 어떻게 잘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일단 안 만나실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전화 통화도 서로 했습니다. 네, 전화 통화도 했는데 아마도 저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당에 영입이 돼서 당선이 된 사례고 배현진 당선인도 아마 비슷한 사례로 영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언론 독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진흥에 대한 부분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상충되게 또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조율을 할 것인가 일단 만나봐야 되겠죠. 뭐 MBC 나온 이후로 독립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언론 독립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죠. 네. 네. 당선인도 그렇고 언론인 출신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또 당선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정계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느낀 적은 많이 없지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제 지난 이제 한 9년 가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기간에 언론인들이 극명하게 나눠섰었죠. 네. 이 부분들이 현재 이제 출마를 하는 사람들에게 양극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언론인 출신 당선자들이 21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언론의 독립성과 그리고 이제 미디어 분야에 대한 진흥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땐 국민소통수석실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윤영찬 수석 때도 네. 있었고 또 MBC 출신 윤도한 수석 있을 때도 같이 있었나요? 정확하게는 이제 윤영찬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윤도한 수석이 오셨을 때 제가 한 달간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했죠. 네.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거 보좌하는데 또 수석들을 보좌하든 누굴 보좌하든 보좌하는 역할을 하셨을 건데 네. 청와대에서의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한쪽은 행정부이고 한쪽은 네. 이제 입법부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행정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입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언론관에 있어서는 청와대 내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관리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는 어떤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입안 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랬을 때 여당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오히려 더 중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와대에 있을 때 보면은 여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청와대에 그냥 따라가는 쪽이었다고 보십니까? 좀 얄궂은 질문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중심들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동안에 여당이 중심을 네. 잘 지키고 있었다. 뭐 저희 지금 현재 여당들이 중심을 지키려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정부에 또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건데요. 제가 네.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네. 롤 모델 비슷하게 생각하는 훌륭한 국회의원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는지 하고요. 네. 다음에는 개별적으로는 지적하지 않겠지만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두 가지 다짐을 양면성을 얘기한다면요. 글쎄 둘 다 이제 실명을 거론을 하기는 뒤에 건 실명 얘기하지 마시고 네. 롤 모델은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거니까요. 일단 롤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특정인을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정치에 나서면서 새로운 정치보단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실용주의 정치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치를 오히려 이제 분배보다는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해줬던 거는 어쨌든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신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정치적 좀 입문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렇죠. 네. 그 서비스의 정치라는 단어 하나가 저를 정치에 나오게 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저한테 이제 심어주신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제 개인적인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런 정도의 정치인, 이런 국회의원은 안 되고 싶다라는 거. 네,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집권 여당으로서 이야기하는 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일하는 것보다는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일반 않나. 국민들의 뭐 여러 가지 주문도 그렇고 구체적인 조사에서도 정쟁을 지향하고 이래라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정쟁이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오늘 어려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정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려는 방향 쪽에 계속해서 이제 마찰들이 생기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쟁으로 뚫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뭐 이력을 가지신 만큼 네. 21대 국회에서 하고 싶으신 것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국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가 있다면은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지역에서 제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창릉 3기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토위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언론계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과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질문이 이게 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당장 지금 구체적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당선자 입장이지만은 당의 원내대표 이제 선출하는 날 10일 날 돼 있죠? 네, 거기 그렇습니다. 참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인 실명이 아니라요.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 어떤 성향,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냥 역자면은 제가 보는 이제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검찰 개혁을 어떻게 힘있게 밀고 나갈 것인가. 뭐 합해 보면 이제 소통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신 분이 가급적이면 됐으면 좋겠다이고 저희 이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몇몇과 이야기해 보면 아마 6일에 있을 그 원내대표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정견 비슷한 것도 있겠군요. 네, 정견이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만나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요. 네, 이제 곧 새 출발을 하실 텐데요. 네.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과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대로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보다는 필요한 정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국회의원으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에 대한 아주 깔끔한 답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표는 의정 활동 잘 보여주시길 바라면서요.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근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저녁이면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2도, 광주 23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달이 꽃피는 4월이었다면 이제는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고요. 뉴스엔 하루 쉽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